안전. 이게 참 요즘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강원도 화재 그 이야기도 지금 우리한테 들리고 있고,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데 진짜 안전은 너무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역사와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속 재난들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를 알려드릴 텐데 제가 짧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 익숙하신 분들, 저거 나 아는데 라는 분의 세대와 그렇지 않은 분의 세대가 확연히 나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영상인지 보시면 뭐야, 나 저거 알잖아,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요거. 자, 저 이거 처음 보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는데요. 자, 처음 보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지금 어느 남학생은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지금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옛날 비디오 테이프 세대. 네, 항상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넣으면 맨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그죠? 네, 불법 음란 비디오 뭐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귀에 이렇게 담아 들었던 그 재난, 바로 불법 비디오 음란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바로 그것 앞에 설명되었던 호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 나타났어요, 호랑이. 비웃고 있죠, 저를 지금, 그죠?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호랑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잖아요. 옛날엔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엔 호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진짜로 호랑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뒷산에 호랑이가 있다고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호랑이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동물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바로 옆 뒷동산에 호랑이 있어요.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으셔야 돼요, 근데요. 철창이 없습니다. 네, 호랑이를 만나면 그냥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호랑이가 많았어요. 진짜 옛날에는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가 호환이에요, 호환. 우리랑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세종실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구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동물 학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물들은 사람을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왠지 아세요? 냄새가 지독하대요. 냄새가 동물들이 선호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래요. 아주 독한, 그래서 먹어도 맛없는 고기래요. 먹고 싶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랑이는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잡아갈까? 왜일까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맛없는 고기지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 정구지의 그 방에 호랑이가 밤에 들어왔어요. 자, 이 옆에 지금 호랑이 소리가 딱 들리니까 지금 혹시 가족분 누가 오셨나요? 가족분 사모님 오셨나요 혹시? 옆에 저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가정이에요. 남편 방이 따로 있는데 호랑이가 지금 들어온 소리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엄청 화냈고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호랑이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 이게 어떤 상황이지? 가만 있어봐. 지금 남편 바로 호랑이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신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때 이 실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구지 그 방에 호랑이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 아내랑 딸이 둘이 있었나 봐요. 아내랑 딸 둘이 후다다닥 나와서 거기까지 똑같아요. 예, 후다다닥 나와서 정구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 다듬이 방망이 있잖아요. 그거며 뭐 부지깽이며 그냥 냅다 호랑이를 막 팬 거예요. 그냥 막 팬 거예요. 저 이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호랑이 라랑 대고 있는데 거기서 막 팬 거예요. 막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호랑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정구지는 그때 그 호랑이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열흘 만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데 호랑이 쑥 들어와요.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이게 호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 호랑이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성종 때 호랑이 퇴치법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 호랑이를 잡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호랑이 잡았다. 그러면 옷감 3필 그리고 부역 1년 면제. 엄청난 포상을 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사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또가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 마을에서 1년간 호랑이 때문에 2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또는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들, 해당 관리들은 곤장 100대. 뒷동산에 호랑이 있으면 그 마을의 사또들과 관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호랑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밤에 왜 고양이 소리 이렇게 가끔 들을 거 있잖아요. 요즘은 고양이 소리 잘 들으시죠? 뭐 이런 소리 들리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호랑이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사운드가 완전히 달랐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였던 호환이었습니다. 참 지금하고는 우리가 지금 잘 연결되지 않지만 옛 사람들한테 호랑이는 정말 공포의 그 대상이었다. 이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항일 독립군 잡는 것보다 호랑이를 잡는 게 더 많다. 그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독립군 잡으러 들어왔는데 호랑이 잡는데 그 일을 다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일본은 호랑이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처음 호랑이를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잡느라고 병력의 대부분을 사용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우리 역사 이래 정말 우리 반만년의 역사와 함께 우리와 함께했던 그런 동물이 바로 호랑이였다. 그 호환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재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재난, 역사 속 재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난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재난 역시 뭐니 해도 기근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일들. 자, 이 기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근이 뭐였냐면 황충입니다. 황충. 황충이 혹시 뭔지 아세요? 황충. 황충은 바로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 이 황충에 대한 피해는요 삼국시대부터 계속 있어 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딱 쓸고 지나가면 그 한 해 농사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를 그럼 어떻게 퇴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퇴치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잡아 먹어요. 그래. 널린 게 메뚜기네. 잡아 먹.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메뚜기를 직접 먹기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잡아먹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쓸려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뭐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늘 바라보면서 메뚜기 언제 가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황충, 메뚜기 떼 습격, 이 기근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 이 기근이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치국이잖아요. 이게 그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측정했던 측정 기구인데 이런 치국을 통해 가지고 비가 얼마나 올지 이런 걸 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기근을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었냐면요. 이런 방법이었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자, 이거 어떡하지? 비가 와야 농사 짓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선발을 합니다. 자, 이 무당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이 사람들 이제 기우제를 지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물론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내냐면요. 뙤약볕에 그 무당들이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옷은 속옷을 입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머리에는 화로를 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 속옷을 입고 화로를 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는 무당들의 모습. 그런데 이 무당들이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면 비는 온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네, 비가 올 때까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학성이죠. 이 무당들이 무슨 죄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며칠 동안 있다가 쓰러지면 실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교체해가지고 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프다.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늘을 감동을 시켜서라도 어떻게든 비를 좀 내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들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불.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역사 속 이 화재는요 정말 심각했어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그 숭례문 영상인데 어젯밤 8시 47분 숭례문에 처음 연기가 기억나시죠, 나기 여러분들?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때만 해도 불길은 금방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이 뉴스를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기는 저는 그때 맨 점점 처음에는 더 짙게 대수롭지 피어오르고 않게 잡힐 거라고 2층 생각을 지붕 아래 했어요. 처마 그런데 틈새로 시뻘건 불길이 새나오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숭례문의 운명을 예측하듯 양형대군이 쓴 걸로 전해지는 숭례문 현판도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밤 11시 50분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뒤늦게 지붕 해체 작업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불길은 지붕 전체로 번집니다.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50분쯤 2층 누각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층 누각의 3분의 1이 무너지더니 새벽 1시 55분쯤엔 1, 2층 누각 전체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소방대가 다 총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길을 못 잡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이 조선인들한테 이 불은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세종 8년에 조선이 개국한 이래 가장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어디냐면은 한양도성 남쪽이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의 을지로 충무로 그쪽인 것 같아요. 거기 한 집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는데 그때 마침 이 서북풍이 부는 바람에 불길이 쫙 번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붕을 뭘로 덮죠? 뭐요? 슬레이트요? 뭘로 덮죠? 네, 대부분 초가집이거든요. 초가집이죠. 다닥다닥 붙어있죠. 한 번 붙으면 쫙 번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한양도성에 이 불로 몇 채가 불이 탔냐면 무려 2,400여 채. 한양도성의 6분의 1의 집이 다 불타버려요.
32명이 사망하고요. 어마어마한 화재였죠. 어마어마한 화재. 이때 세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세종의 행적이 궁금합니다. 세종의 24시간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록엔 다 나와요. 네, 세종이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한 분들이에요. 이때 세종은 어디 있었냐면 강원도에 계셨어요. 마침 그때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뭄 수습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왜 그 총리가 왜 강원도에 가셨잖아요. 똑같이 세종이 그걸로 날아가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뭄이 오느냐라고 강원도 시찰 중에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불이 나니까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다가 드디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소방대가 이때 만들어져요.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소방대가 뭐냐면 바로 멸화도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방대 첫 번째 이름은 우리는 멸화. 멸이 뭔지 아시죠? 멸 없애다는 거예요. 화는 불화자. 불을 없애는 도감, 관청이라는 거예요. 그 멸화도감을 만들었고 소방대원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멸화군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초의 어떤 멸화군이 만들어졌다가 세조 때가 되면서 조직이 좀 더 커져요. 한 50여 명으로 만들어졌고 이때는 금화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금화군들, 이 소방대, 조선시대 소방대원들이 뭘 하시냐면 이분들은 주로 방화범들, 이 방화범들을 고발하면 상을 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저기 소방관 우리 계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거 하시냐고. 안 하신대요 지금은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금화군은 이 주택 정비와 도로 정비 이 사업을 합니다.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꾼다든지 도로를 넓히는 이런 일을 하신대요. 지금 소방관님들 이런 일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일 안 하신대요.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 방화수 설치를 합니다. 연못이나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화재 날 때 모르니까 이런 일 혹시 우물 파시나요? 했더니 이런 거 안 하신대요. 네, 그래서 지금의 소방관과 그 당시에 이 금화군의 어떤 역할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 공통적인 거 발견했어요. 이 조선시대 그 소방대원들이었던 이 금화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 끄는 도구들이 뭔가 봤더니 주로 도끼 그리고 밧줄. 도끼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조선시대는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것도 중요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불이 번지는 걸 막는 거. 그래서 빠르게 담벼락을 부순다든지 초가집 지붕을 부순다든지 해가지고 무너뜨려서 불을 한 곳으로 모아놓는 거.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소방관들도 역시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불 끄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멸화자라고 해가지고 긴 막대기에다가 물에 적신 천덩어리 있죠. 예, 그 천덩어리로 그 발화점에 푹 꽂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불을 끄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화마의 이 재난이 이렇게 커지면 국가에서는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노처녀 노총각들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결혼을 해야 될 연령이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세가 됐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 이건 국가의 재난이에요.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원활히 돌아가는데 이 조화가 깨지니까 이렇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가 됐는데 혹시 저기 여기 아버님들 중에서 혹시 20세 아들이나 딸이 있으신 분 잠깐만 손들어 보세요. 네, 이분들은 곤장을 맞으셔야 돼요. 네, 국가의 재난을 초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곤장을 맞는 거예요. 진짜 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네. 자, 제가 지금 오늘 한 세 가지 주제 이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짧으니까 한 세 가지 주제 호환 그리고 기근 그리고 화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옛날 전근대 분들의 재난을 바라보는 방식은 사실은 어쩌본다면 예방보다는 그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방식이 상당히
비과학적이었다는 거. 이런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재난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볼 때 그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들을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예방, 그리고 과학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안전에 대한 역사 속 재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비과학적이고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의 재난 안전 의식들이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